반갑습니다. 박승서입니다. 자, 오늘은 채권입니다. 금융의 정석, 채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정보,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죠. 자, 바로 시작하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민이 채권에 투자해서 투자하게 될 일이 있을까? 이런 것도 배울 거고, 왜 채권을 이해해야 될까? 주식 전에 이렇게 쭉쭉쭉 제가 적어놨죠. 오프닝 곡은 여기까지 듣죠. 네. 이 노래를 좀 길게 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이놈의 이 초반 부분은 또 유튜브에 올려서 이 찌끄레기 앞부분이라 미리 듣기라도 어깨너머로 소단깨처럼 엿듣고 싶어하는 개돼지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야 어쨌든 그렇습니다. 듣던 말든 나는 그냥 우리 편만 챙긴다. 자, 구글에서 채권 한번 쳐보죠. 채권 여기 있다. 채권 정부 혹은 기업에서 발행하는 차용증 어쩌죠.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그죠? 금융 채권은 금융에서 유가 증권의 하나로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채무증권이다. 공인된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네요. 채권이란 채권을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관련 검색어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봐도 모르겠죠? 가장 유명한 나무위키를 한번 살펴봅시다. 나무위키조차도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네요. 민법에서의 채권 등등등. 자,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채권을 왜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돈 벌려고 지금 채권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채권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돈을 벌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것만 중요한 것만, 뭐가 중요한지만 생각해 봅시다. 언제나 뭐가 중요한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언제나. 아시겠어요? 자, 우선 이거 일반적으로 물론 오늘 쭉 교육 자체는요 이걸로 갈 겁니다. 어디 갔냐? 결국 이쪽으로 가겠죠. 네,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되게 복잡한 거 나오고, 인도 절차, 베이시스, CTD, 리스크 측정, 산출법, 이것까지 다 가긴 갈 건데, 그 다음에 일드 커브까지. 이거 다 제가 유튜브 팟캐스트 시절에 다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공짜로 해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뭐다? 다 지워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저께 새벽에. 아니, 모처럼 요즘 기분도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항상 복습이라는 걸 하고, 이 과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발전했고 더 진보했는지 항상 진단을 하는데, 1년 전에 무슨 강의를 하고 있었나, 1년 반 전에 뭐 하고 있었나, 6개월 전에 뭐 하고 있었나, 그보다 지금 더 내가 나은가, 이런 걸 측정해 보면 더 나아져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잘 살았네, 똑바로 살았네, 이렇게 나름 척도 같은 거를 유튜브나 팟캐스트 방송으로 따지고 보는데, 가끔 보면은 너무나 이거를 내가 공짜로 알려줬어? 미쳤구나. 근데 조회수가 막 300, 200 이래. 잘 됐네. 이 기회를 놓친 놈들은 다 죽어라! 이런 거죠. 난 분명히 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니네들이 안 한 거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 공짜로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 내 목소리가 박히고 있을 거니까 저는 강의를 구입하신 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튼 강의를 할 때도 재밌게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일단 뭐 하나하나 해봅시다. 물론 그때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 팟캐스트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할 건 아니고요.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런 것들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봐도 모릅니다, 절대로. 예. 최저 인덕과 뭐 어쩌저쩌저 해가지고 이걸 여러분들이 32분의 1 호가틱을 갖다가 이해를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선물 옵션을 갖다가 GN이나 GB, GT, GFT, GF 이런 것들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저 봐도 모른다고. 그걸 봐서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 자,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민이 채권에 투자하는 일이 있을까? 없습니다. 네. 핵심이 이거죠. 평범한 한 시민은요, 채권에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채권 파생 상품에는 투자할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채권 자체를 소유하거나 뭐 그럴 일은 과거에는 있을 법했죠.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좀 잘 사는 도시는 이제 강제로 거기 철도공사 관련된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채권을 사게끔 만들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은행 창구에 가자마자 그냥 되파는 그런 방식으로 그 환매를 해버릴 겁니다. 그죠? 뭐 이거 이자 받아봐야 얼마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죠? 웃기는 건 그 이자는 뭐 얼마 안 하니까 아유 안 사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은행 가가지고 적금 들 때 꼴랑 몇 퍼센트 주지도 않는 거 가지고는 엄청 계산 따지고 앉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돌대가리라는 거야. 그거 오히려 자동차 세금 낼 때, 취등록세 낼 때 같이 살 수 있는 그 채권이 훨씬 더 이득인 건데, 더 이자를 많이 주는 것을 포기하고 되도 않게 말도 안 되는 돈을 꽝꽝 묶이고 매달 월세 내듯이 박아야 되는 적금 같은 거는 미친 듯이 갖다 붓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채권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평범한 시민들은 이제 채권에 투자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채권을 이해해야 할까?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채권을 강조하는 걸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써놨죠. 주식 전에는 채권이 대세였다. 주식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채권밖에 없었다. 그리고 채권 또 전에는 화폐라는 게 대세였다. 화폐, 지폐 이런 거, 혹은 뭐 금화, 은화 이런 거. 그리고 그 화폐라는 게 또 나오기 전에는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그 믿음, 신뢰 이런 걸로 그냥 협력과 협동을 했던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원신 시절 때부터 가보자고요. 쭉 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화폐의 진화 같은 거 여러분들 관심 있게 읽어보신 분들은 혹은 관심 있거나 역사나 이런 것들 재밌게, 인류학이나 이런 것들 재밌게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뭐 화폐의 뭐 진화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조개 껍데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뭐 동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지폐가 나왔네, 그 뭐 어쩌고, 그 다음에 뭐 달러가 나왔네, 그 다음에 뭐 근본이제가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요런 순서대로 갔을까? 화폐 다음에 굳이 채권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보세요. 아까 전에 나무위키 보니까 잘 나와있더만. 우린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고용안정채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지폐를 또 만들었어. 응? 이걸 왜 또 만들었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또 주식은 또 왜 만들었을까? 이런 식으로 다 필요성이 있는 거겠죠.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금융, 경제 혹은 트레이딩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 부자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채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지 이 금융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어떻게 개 족밥 거지 새끼가 뭐 거지의 멘탈로 어떻게 큰 돈을 벌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냥 솔직히 무시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그냥 대놓고 무시할 만한 사람? 그래, 짱깨 배달부. 짱깨 배달부는 짱깨 배달부인 거예요, 그냥. 만약에 짱깨 배달부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미래와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배달일이 가장 적합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짱깨 배달부를 하고 있지만 나는 짱깨 배달부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시간을 쪼개가지고 밤을 새워 코피 흘리면서 채권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짱깨 배달부는 인정하겠어. 근데 대부분 짱깨 배달부들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개무시를 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쨌든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필이면 채권이라는 이상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 채권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넘어서 그 다음에 더 쉬워진 게 뭡니까? 네, 주식이죠. 느낌 오세요, 이제? 바로 그겁니다. 자, 역순으로 가보자고요. 처음에 화폐라는 게 나왔어요. 돈을 막 꿔주고 이자를 내놔 해가지고 막 갚고 막 이렇게 이런 게 됐었어. 오케이, 좋아. 근데 그 금액이 점점 커져. 그랬더니 화폐가 이제 막 너무 무거워지는 거야. 혹은 너무 부피가 커져. 왜냐면 그 옛날에는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었고, 디지털이라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화폐라는 것이 개발되어 있었던 그 과거 몇백 년 전을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때는 내가 너한테 돈을 꿔줬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록이라는 걸 남기는 건 그냥 종이에다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한테 100원을 꿔줌. 이게 끝이었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100원을 꿔줌이라는 걸 갖다가 좀 더 그럴싸하게 보증받을 수 있는 뭔가 모두가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한테 꿔줬다라는 것을 저기 한 400km 떨어진 저기에서도 알아보고 이게 너 저기 김영감님한테 100원 꾼 그거구나. 그러면은 이걸 내가 네가 갖고 있는 네 채무가 이거구나. 그럼 네 채무를 내가 인수할게. 그럼 넌 네 채무 없어지는 거네. 그럼 내가 김영감님한테 돈을 갚아버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채권이라는 걸로 통일을 또 다른 화폐가 하나 나온 거죠. 응? 아시겠어요? 그럼 화폐가 못하는 일이잖아. 화폐는 100원짜리, 막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거잖아. 근데 채권은 그렇지가 않죠. 그죠? 근데 채권이 그렇게 금액 단위가 커져 버리다 보니까 또 복잡해진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성장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돈이 이 경제를 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고 빠른 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경제의 피와 같은 그런 것이라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이제 다 인식이 된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회사라는 것으로 또 발전해서 처음에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선시대 때 기업이라는 건 없잖아요. 상인이라는 그런 계급이 있었고 그 상인에서 어떤 사람이 석쇠장이가 기가 막히더라. 어떤 상인이 쌀을 파는데 그 양반이 파는 쌀은 정말 맛있다더라. 아니면 저 사람이 파는 당근은 정말 맛있다더라. 이렇게 어느 집에 무슨 김간의 저쩌고 이렇게 이게 이제 나름의 그거였는데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기업이 된 이후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고 난 뒤에는 기업이 또 돈이 필요하고 기업도 처음에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 좀 꿔주세요, 돈 좀 꿔주세요, 나 기업을 잘 이끌어 나가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것이 이제 좀 더 쪼개진 거죠. 채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화폐가 너무 금액이 커져 버리니까 채권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애초에 화폐가 너무 부피가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채권으로 야 여기다 그냥 적어. 괜히 진짜 화폐 한 400억 이렇게 해가지고 400억을 갖다가 그냥 다 너한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뭐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400억이라고 그냥 숫자로 그냥 한 장으로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거 다 유튜브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리고 나서 주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식은 또 뭐냐? 어떻게 된 거예요? 주식이 되니까 기업에다가 돈을 꿔줘서 그걸로 인해서 이자를 받아먹는 거죠. 이자란 곧 배당이죠. 배당을 받아먹는 형태의 또 다른 형태의 채권이 나온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죠? 주식이나 채권이나 결국 가격이 오르면은 그 마진 띄어먹는 건 똑같은 거고, 주식도 가격이 삼성전자 주식이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가면 그거 팔면은 10,000원 차익 먹는 거 마찬가지인 거고, 채권도 100억짜리 채권을 샀다가 그게 200억짜리 채권이 되면 100억 차익 먹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둘 다 똑같아요. 단 채권은 최소 거래 단위가 이제 몇십억 몇백억 단위인 거지. 옛날부터. 근데 주식은 뭐야? 개미들 털어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동전까지 내려온 형태의 채권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미털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응? 여러분, 주식이 하나에 1억, 3억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겠어요? 살 수나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채권이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범한 한 시민이 채권에 투자한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나 채권 투자자야 라고 하는 그냥 개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진정한 부자인 겁니다. 그것도 캐시카우고. 근데 주식 투자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사실 아무도 인정 안 하잖아요, 요즘. 그리고 딱 그냥 노름 꾸는 줄 알고. 주식이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된 거라고 보셔도 사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개미들을 털어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채권을 거래하던 사람들처럼 애초에 몇백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멘탈 상태가 되어 있어야 주식시장에서도 승산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심리를 최대한 상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예측하고 계속 틀려도 다시 도전해서 이게 아닌가? 저 사람들 저렇게 생각하는 건가? 역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알아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어떻게 처음부터 부자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그냥 다 깐난아기지. 교육받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다 털려먹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왜 채권을 이해해야 될까?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논리로 따지면 채권보다 더 대단한 건 뭐야? 화폐네? 네, 맞아요. 화폐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이건가? 보십시오. 마지막 강의가 뭡니까? 국가와 통화잖아요.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71초에 90점짜리 파이널 국가와 통화. 맞아요. 그런 거예요. 화폐가 곧 국가고 국가가 곧 화폐인 겁니다. 국가라는 것이 성립이 되기도 전, 국가라는 단어가 존재하기도 전에는 원신
들 사이에서 우가 이러면서 살 때는 그냥 서로가 너도 인간 나도 인간 뭐 이러면서 언어도 없고 막 우에 이렇게 막 뭐 안네르탈인 막 이렇게 사피엔스들끼리 막 이렇게 해서 살고 있을 때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동족 이러면서 믿음과 신뢰로 그냥 서로 돕고 돌면서 막 돌도끼 만들고 신석기 구석기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화폐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것이 화폐라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규칙이잖아요. 그죠?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것이 여기저기 혈액순환이 되면서 돈을 꿔주고 이자 받고 돌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경제를 돌리고 채권이죠.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너무 커져버리니까 야 이걸로는 더 아랫계층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더 쪼개자. 개미들을 위해서 주식. 응?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주식 다음이 뭐냐고. 더 쪼개진 게 뭐야? 주식보다 더 쪼개진 게 뭐야? 주식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지금? 뭐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간 거 막 500원, 100원, 50원 막 이렇게 내려갑니까? 저는 이제 개별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그래 내려간다 칩시다. 0.000000001까지 원까지 내려가는 게 있죠. 네,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와버린 겁니다. 이 다음이 뭐 하나 있죠. 네. 자, 그 진화는 이해를 하셨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2019년 11월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금융시장을 공부해 나가야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적화된 공부가 무엇이냐? 지금 와서 주식을 공부해서 무슨 주식을 매수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주식은 끝났잖아 지금. 근데 그 전에 뭐가 끝났어? 비트코인이 먼저 끝났잖아. 그리고 주식이 끝났잖아. 이제 끝나가잖아. 그죠? 타이밍이 늦은 사람, 지금 이미 공부를 이미 시작 못한 사람들은 기회가 이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기회가 있네, 마네 정도의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라 하려고 하니까. 그죠? 그런 다음 채권을 이해한 다음에는 화폐. 보통 이제 채권 다음에는 이제 시장 이해가 같이 들어가겠죠. 예. 화폐 전쟁은 또 별개의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왜 화폐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다시 처음에 붕괴됐던 비트코인 때문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상황이 돼서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예. 그거는 그때마다 계속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자,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죠. 논리적으로 딱딱 맞고. 그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채권에 대한 공부의 기회가 어째서 아무도 그동안 얘기해주지 않았고 맨날 주식을 매수하라 재무제표 공부해서 기업 분석해가지고 이윤을 어떻게 해가지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만 하고 왜 채권에 대한 중요성과 이런 것들은 구글에 검색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맨날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주구장창 해놓고 복리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어려운 단어들 이런 걸로 사람들 미치게 만드냐고. 그죠? 응? 그잖아요. 미국채는 뭐고 T빌스는 뭐고 노트는 뭐고 본드는 뭐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빌은 뭐고 노트는 뭐고 본드는 뭐고 어쩌고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냐 이거야. 다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부자들이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부자들 새끼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저는 이해를 해주는 편이니 제가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 입장 편에 있긴 하나 저는 이제 배트맨이 아니잖아요. 그 배트맨은 뭐라고 해야 돼? 이 새끼. 이 배트맨은 하는 짓이 꼭 그 정치인들과 사회 기득권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악당들을 소탕합니다. 그죠?
뭔가 영화를 보면은 선량한 시민들을 구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네. 그 선량한 사람들은 정말 무능하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정말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위험에 빠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배트맨이 정말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배트맨처럼 응? 브루스 웨인처럼 재벌가들만 지켜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재벌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조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배트맨 2를 보면 참고로 좀 지금 옛날 그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 말고 더 옛날 배트맨 얘기하는 거예요. 배트맨 2에는 펭귄 나오잖아요. 펭귄. 볼까 한번? 오랜만에. 배트맨. 펭귄. 펭귄맨. 와, 오랜만이다. 그래, 이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친구. 얼마나 불쌍해.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친구, 그러니까 이 조커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이 펭귄맨인데, 이 친구도 엄청 부자잖아요. 성공을 했고, 자신이 기형아로 태어났고, 많은 자신과 같은 그 어떤 결여된 불쌍한 친구들을 다 거둬줬던 그런 친구입니다. 전 그래서 이 친구가 항상 더 정감이 가던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제일 멀쩡한 새끼들이 똘똘하게 일을 못하면 그 사람들은 저는 가차없이 죽여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오히려 이게 불쌍한 원래 결여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항상 힘내라고 하는 그런 편입니다. 얘는 불가능한 거를 도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름도 있어. 이게 맞아. 이게 다 이미 요즘 그런 인식이 좀 있긴 있구나. 자, 아무튼 강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잠깐 3000%로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건 이 채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멘탈 자체를 이 채권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개발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닐지언정 그런 식으로 빙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기학원 다니는 것도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죠. 그리고 사실 그렇게 예를 들면 원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다라고 할지언정 그냥 어떻게든 그 부자들의 생각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책으로 읽으면은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책이든 뭐 영화든 다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똑같은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하나 봐도 내가 보는 관점과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처럼 이 뭐랄까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자기 자신의 인생 전체를 부정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산 게 틀린 거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그래요. 그거는 강의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이 돈이 오가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만큼을 꿔줬다, 그리고 이만큼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럼 한 가지만 더 강조를 드리죠. 오늘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쭉 이어나가게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니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조금 좀 쉬운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낫겠다. 이 채권이 굳이 이 부자들이 왜 채권을 만들어서 굳이 돈을 꿔주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고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꼭 물론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일부러 이 거지 새끼들하고 그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 민간인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기회가 없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이 하나 있는데, 귀족이죠. 저는 근데 그런 차별 같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신분 상승이 가능하고 누구나 다 용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개천에서 용나기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 기회를 이용을 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그냥 바닥에서 살고 있는 놈들은 개 무시를 당해야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승승장구했던 사람들은 친구가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재산이, 그렇죠, 워렌 버핏,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 생각해 봅시다. 아까 그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워렌 버핏 주식,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뭡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 한 개의 가격은 지금 한 3억 되나? 볼까? 보자. 그러네. 한 3억 5천 정도 되네요. 그죠? 이거예요. 이 양심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워렌 버핏은 아무래도 채권 출신 주식 트레이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 7살 때인가 10살 때였나, 아마 제가 알기로 10살 때였을 거예요. 10살, 그러니까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자기 집안의 아버지가 변호사, 원래 잘 살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그 윗세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지금 나이가 8, 90 정도 되니까 그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에서 이미 채권 거래를 하는 것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런 거구나. 그런데 너무나 꼬꼬마인 자기는, 난 10살밖에 안 됐는데 나는 뭐 하지? 우리 아빠는 맨날 저렇게 큰 돈을 가지고 무슨 뭐 맨날 종이 쪼가리, 뭐 저기서 보니까 뭐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 번드라고 되어 있는 건 되게 비싼데 난 저런 거 못 하나?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아빠. 라고 했는데, 어라? 주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주식은, 아빠, 주식은 나 되게 싼 거야.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돈 좀 줘봐. 나 좀 해볼래. 이렇게 해서 워렌 버핏이 주식이 시작한 거고, 워렌 버핏이 아마 7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6살 때죠. 그때 시작한 겁니다, 그냥.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한 80년 차 트레이더죠? 대박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예. 기본이 채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도. 그러니 본인 생각에는 개미들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철학과 본인이 생각하는 트레이딩과 본인이 생각하는 주식 거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죠. 너무나 올드 타입으로. 즉 정통파. 예. 채권파예요. 그러므로 본인 주식 가격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버스커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역시 INC가 붙어 있죠. 상장된 회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여건에 의해서 클래스 B짜리가 나왔고, 이거 B짜리를 보여드릴게요. 이 짝퉁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다 B. 클래스 B, 이게 짝퉁인데 이건 싸구려요. 네. 220불. 그러니까 25만원? 25만원밖에 안 합니다. 이런 걸로 이제 잔챙이들, 개미들 털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아무튼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돈 없는 그지들은 무슨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 클래스 A 주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주식이라는 탈을 쓰고 있는 채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예, 변동성이 겁나게 큰 그런 채권인 겁니다. 자, 좌우지간 굳이 현금이 150조 원이나 있다고 하는 이 워렌 버핏 님께서 왜 하필 왜 또 투자를 해서 왜 또 돈을 벌려고 할까? 가만히 그냥 있어도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고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뒤지실 텐데. 그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수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욕심, 욕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여기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요. 오늘은, 진도를 그냥 요걸로 합시다. 예, 그게 나을 것 같네. 어차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이자 트레이딩의 본질 같은 내용이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동기,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이런 식이에요. 보통 유대인들, 혹은 어떤 상인들 해가지고 장사 잘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일대기들, 이야기들 많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다 채권이죠. 그리고 이자 따먹기, 그런 거, 돈을 빌려줬네, 말았네, 쌀 한 가마를 줬는데 얘가 갚질 않았네, 이런 얘기들.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그다음 많이 읽어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왜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왜 굳이 내가 돈도 꿔주고 이자를 받아서 쓸데없이 왜 그렇게 해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명동에 있는 현금 부자 다 영감님들은 뭐하러 쓸데없이 그냥 그 돈 잘 지키면서 그냥 먹고 놀고 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이야 이자를 별로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 따먹기가 안 된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이자가 7, 8%, 10% 이렇게 나왔을 텐데 그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같다가 왜 굳이 투자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꿔주는 것도 투자잖아요. 이자를 받기 위한 투자잖아요. 사채 노름 같은 걸 왜 해서 귀찮게 일을 만들고 돈 받으러 다니고 왜 그렇게 귀찮게 살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게 이유가 분명하게 공감이 되고 나라도 그렇게 했겠다. 내가 돈이 10조가 있든 100조가 있든 1000조가 있든 10경이 있든 무제한 돈이 있든 간에 난 똑같이 돈을 계속 퍼줬을 것이다 라는 마음가짐이 돼야 그제서야 부자의 멘탈이 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뭘까요? 뭐냐, 사람이 어느 정도 부를 일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부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자신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처럼 이미 어느 정도 경지가 돈이라는 것이 이미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 버리면 제 주변에 IT로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혹은 그쵸, 동대문에서 옷장사로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캐시를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이 일정 이상, 그거를 예전에는 캐시 60억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 써도 이제 줄어들지 않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미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이 사람같이 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점점 진짜 좀비가 돼버려요. 워렌 버핏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재투자를 반복하는 겁니다. 난 자기는 더 모르고 있구나. 나는 실패할 수 있구나. 나는 살아남아야 돼. 나는 생존해야 돼. 이 생각을 되뇌이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현금 100조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저 워렌 버핏처럼 150조까지 아니어도 그냥 10조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돈 중에 한 1조, 천억만 떼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쫙 뿌린 다음에 그냥 이자 한 10%씩만 떼어가지고 그것만 받으러 다녀도 계속 돈이 불어날 텐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주식 뭘 살까 고민하면서 이런 고민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죠.
그리고 돈이 그렇게 많으면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에다가 박아가지고 그냥 이자만 따먹고 있어도 충분할 텐데 이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얼마나 솔루션이 많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미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 자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루에 눈을 떴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출근해야 돼. 출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준비하고 출근했다 쳐. 그 다음에 거기 그 자기가 출근했던 곳에 사장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남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헌신을 해. 그 다음에 퇴근을 해. 그제서야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잠깐 살 수 있는데 이미 나의 에너지는 다 사장님을 위해 뺏긴 상태지. 그죠? 근데 입장 바꿔서 워렌 버핏, 그러니까 부자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부자의 입장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돈도 있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재밌는 건 너무 많아.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몸은 하나야.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다 벌려보고 싶어. 근데 나는 몸은 하나야. 미치겠어.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저걸 해야 돼. 아, 어쩌지? 머릿속은 엉망진창 꼬여만 가고, 아, 모르겠다. 노름하고 싶다. 그래서 카지노에 가서 그냥 돈이 뻥뻥 받고, 그러면 자극이 모든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막 10억 잃고 오고 100억 잃고 오고 이런 애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카지노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죠. 중국인 손님들이 와가지고 큰 손들이 와가지고 뻥뻥 잃어주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아무리 80살이 먹고 90살이 먹어도 계속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건강하게 자신의 체력을 유지하게 만들잖아요. 투자를 하는 행위를 자신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자극도 있고. 왜냐? 현금 150조가 있다 하더라도 300조까지 더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이라는 곳을. 포커를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그냥 재미로 그냥 빌 게이츠랑 만나서 그냥 수다 떨려고 하는 거죠. 정도밖에 안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0만 원, 그러니까 포커로 예를 들게요. 한 5만 원짜리 판에 놀던 사람들은 한 판에 5천만 원씩 주고 들어가야 되는 판에서의 심리를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5만 원짜리 치던 사람이 어찌저찌 해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해서 한 10년 만에 결국 5천만 원짜리 판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 근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야, 너 뭐하러 5천만 원짜리 가니? 그냥 너 거기까지 가지 말고 한 50만 원짜리나 500만 원짜리 판 떼기에서 그냥 한 달에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벌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 해도 가끔씩 뭐 이래저래 하면 그래도 1년 한 10억씩 벌잖아. 충분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거지들의 생각. 근데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게 살았다간 자기 자신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태해지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끝없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이라는 곳 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돈 빌려주세요라고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이유를 가지고, 각자만의 사정들을 가지고 채권 발행을 할 정도면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발행을 하죠. 보통 몇백억에서 몇천억, 뭐 조 단위로도 발행을 하니까, 그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채권을 구입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채권 매수자 입장이 또 되어보자고요. 부자의 입장, 그죠? 채권 매수자의 입장이 되어보라고요. 바로 부자의 멘탈, 부자의 입장, 부자의 관점. 이 기업은 왜 이 타이밍에서 기업체를 발행한 거지? 아니,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사채를 발행했어. 근데 7%짜리야. 왜 7%짜리지? 아, 이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걸. 막 이러면서 응? 뭔가 심장이 두근거리는, 자신에게 자극이 오는 도전,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상황. 그게 바로 돈이 있는, 그러니까 부자들이 이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든 간에, FX든 간에 이 금융이라는, 주식시장이라는 카지노에 계속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도전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 CTD, 리스크 측정,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제 일드컵, 수익률 곡선, 이런 것들을 눈 가리게 하고 돈을 때려박게 개미들이 월급을, 아까 전에 말했죠,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까지 탈탈 털어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몰라도 돼, 니네들 뭘 사? 주식을 사! 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처음에 코스피로 시작을 했다가, 야, 코스피도 비싸졌네, 코스피 주식 하나에 막 10만 원이 넘어가네,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코스닥을 만들어놔서 거기선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는 동전주를 또 만들어놨잖아요. 탈탈 털어먹기 위해서. 왜? 지금까지 쭉 설명해 놓은 걸 공부하지 않을 확률이 99.99999%니까. 맞죠? 네,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공부. 응? 금융시장에 대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공부. 응? 당연히 서점 가면 책도 없고요. 응? 있어봐야 더럽게 어렵고, 있어봐야 결국 여러분들은 구글에 나와 있는 나무 위키 설명만큼도 못하고. 그죠? 왜? 책 쓴 새끼가 부자가 아니잖아.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무튼 이제 험난한 채권의 길을 떠나갈 텐데, 이거 예습 한번 쭉 해보십시오. 좋은 게 될 겁니다. 저는 CME 그룹이 열심히 노력을 했다로 저는 보긴 하는데, 이렇게 가르치면 어떡해. 네. 예습을 미리 좀 빡시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때쯤이면 미안하지만 가격은 더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사라니까, 바보같이. 얼마나 올리려나.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